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지겹게 박색 소리 듣고 살다 소박까지 맞은 60대 여성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스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걸로 참 많은 구박을 당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울을 보면 저도 한숨부터 나올 정도로 답답했죠. 겉포장이야 어찌됐든 알맹이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사실 현실은 다르잖아요. 살다 보니 겉모습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괜한 자격지심 때문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부모님께서도 제 얼굴만 보면 한숨을 쉬었을 정도니 제 얼굴로 살아보신 분이 아니면 제 마음 모를 겁니다. 아휴, 경심이 저건 뭐 나타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러고 나온 거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괜히 그래? 어쩜 눈구녕이 단추구멍만한 게? 경심아, 너 나 보이냐? 보이는데요? 그래. 구실은 해서 다행이다만. 아유, 이래가지고 너 나중에 시집이나 가겠냐. 어머니! 살면서 예의상 예쁘단 소리 한번 못 들어본 거면 말 다 했죠. 아무리 못생겨도 애는 애잖아요. 그러면 예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도 귀엽다는 이야기는 들을 법한데 어떻게 된 게 저는 보는 어른마다 다들 걱정만 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부모님 눈에는 예쁜 딸이었으니 처음엔 시장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점점 저만 두고 외출하는 일들이 잦아지는 거예요. 엄마, 나도 시장 따라갈래. 그냥 집에 있어. 오늘 장날이라 복잡해. 그러면서 경태는 왜 데려가는데? 경태는 포대기로 업고 가잖아. 너 엄마 손 놓치고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걸어오면 되지. 나 집까지 오는 길 다 아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오다가 나쁜 아저씨들한테 잡혀가려고 그래? 집 지키고 있어. 너 좋아하는 쫀득이 사다 줄 테니까. 나도 구경 가고 싶은데. 엄마, 엄마. 처음엔 왜 저만 두고 가나 두고 갈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싶어 의문스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커가면서 느낀 거예요. 엄마가 제 외모 때문에 일부러 놓고 간다는 사실을요. 엄마가 티내지 않아도 다른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니 모를 수도 없었죠. 아이고, 누가 우리 경심이 얼굴엔 매주를 썼네. 어쩔 거야, 이거? 아유, 그래도 애한테 할 말이 있지 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래? 크면 좀 나아지려나? 못난 것을 우쩌고 고쳐. 그래도 TV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떻게 수술을 하기도 한다던데. 아유, 그 무서운 일을 어떻게 해요? 몸에 칼 대서 좋을 거 뭐가 있다고. 경심이 얘는 좋을 수도 있어. 참 예의 없고 무심한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주제를 알아서 못생긴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소문난 못난이라 별명이 추심이었어요. 추녀 경심이라고요. 특히 남자친구들의 놀림감이었고 어렸을 땐 그걸로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쯤엔 못생겼다는 말에 이골이 나기도 해서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저기 추심이 간다, 추심이. 야, 조용해. 추심이한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대. 야, 너네 뭐라 그랬어? 어? 뭐라 그랬냐고. 뭐? 추심이? 너 나한테 추심이라 그랬냐? 추심이를 추심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 내가 왜 추심이야? 나 이경심이거든? 왜 사람 멀쩡한 이름 두고 이상하게 불러?
따지고 보면 저를 쌈딱으로 만든 건 세상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못생겼다고 한들 못생겼다 입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모난 성격을 갖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경심이 너 또 친구 팼어? 패긴 뭘 패? 그냥 혼내준 거지. 또 왜? 너 왜 자꾸 친구 때리고 다녀? 걔가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아휴, 저건 누굴 닮아 저래. 엄마도 제가 왜 그랬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제가 문제를 일으킨 날에는 할머니도 아버지도 모르게 광에 들어가 몰래 눈물을 훔쳤겠죠.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모난 구석이 없었는데 저만 그렇게 특출난 못난이로 태어났으니까요.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동생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니 남동생도 제가 누나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안달했고 안에 서고 밖에 서고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크면 좀 나아지려나 미운 구석이 좀 사라질까 싶었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학교 친구들은 이경심은 눈은 콧구멍보다 큰가 작은가로 토의를 해댔죠. 못난이 마음에도 봄은 찾아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첫사랑도 생겼습니다. 1학년이 되자마자 학급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장이 된 아이였는데 소문으로는 부모님 두 분이 다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집안으로 치면 저도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만 좀 예뻤어도 하고 아쉬워했죠. 언감생심 그 애랑 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 사람 마음이 가면 시선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애를 몰래 흘끔거리던 게 짓궂은 학급 애들에게 걸린 겁니다. 뭐야, 이경심, 너 추상훈 좋아하냐? 뭐? 이거 봐.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본데? 야, 이경심이 추상훈 좋아한대. 그 한마디에 반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애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대고 킥킥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느닷없이 반 아이들의 이목을 끌게 되니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거든? 이씨, 아니라고! 아닌데 왜 자꾸 추상훈 쳐다보냐? 그래, 나도 몇 번이나 봤어. 이경심이 반장 자꾸 쳐다보는 거. 그리고 네 얼굴에 다 써있지롱. 추상훈, 당신은 나의 왕자님. 아니라고! 나 진짜 반장한테 관심 없다고! 저도 모르게 교실이 떠나가라 꽥 비명을 질러버렸고 교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일어나 저를 빤히 쳐다보다 그랬어요. 나도 너한테 관심 없어, 이경심. 그렇게 제 첫사랑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저는 60평생을 살면서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애는 저를 놀렸던 짓궂은 애들과는 달랐어요. 반장이라 그렇기도 했겠지만 저를 한 번도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도 없었고 제가 헤매고 있을 때 선뜻 도와준 적도 있었죠.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전 남몰래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2학년이 돼서는 반도 달라지면서 볼 일도 거의 없었죠. 제가 성인이 되자 부모님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아기 때부터 저래서 시집은 가겠나 했던 걱정이 현실이 된 거죠. 아무래도 경심이 저래선 시집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 누구 하나 데려갈 사람이 있지 않을까? 대체 누가 하자가 있는 놈 아니고서야 선뜻 데려가겠어? 성격도 저래나서 쉽지 않을 건데.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경심이 그 쌍꺼풀 수술이라도 해주는 게 어때? 요즘 TV 나오는 사람들은 더러 하기도 한다던데. 그거 위험하지 않겠어? 뭐라도 해줘야 나중에 원망이라도 안 듣지. 학교도 힘들게 다녔는데
나중에 결혼도 우리 때문에 못했다고 원망하면 어떡해? 그래야 하나. 결국 아빠는 나를 잡아 저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술대에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거든요. 수술은 무슨 수술? 기집애 몸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게 다 경심이 위한 일이에요. 경심이에도 시집을 가야죠. 어머니께서도 경심이 시집 가기 힘들 거다 그러셨잖아요. 다 자기 자리에 있는 법이야. 아무리 애가 못나도 그렇지 어떻게 몸에 칼을 댈 생각을 해. 절대 안 돼. 어머니, 경심이도 하고 싶다잖아요. 얘도 뭐 얼굴에 손대고 싶겠어요? 오죽했으면 저래요. 정하려거든. 나 죽고 해라. 경심이 얼굴에 손대는 순간 너네 초상 치를 줄 알아. 지금이야 못난 구석이 있으면 이리 찢고 저리 찢어서 완전히 새 사람도 만든다대요. 근데 그때는 주변에 그런 이유로 얼굴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부모가 주신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도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셨겠어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딱 하나 내 인생의 걸림돌이 얼굴이라니. 그 비참한 기분은 어지간해선 알기 힘들 겁니다. 나만 툭 튀어나온 덧니같이 태어났나 싶어 너무 서러웠어요. 그러다 21살이 되던 해에 동네 못난이로 소문난 제게도 기적적으로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결혼한다 만다도 아니고 선자리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관심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동네에 풍악을 울릴 기세였는데 그때 중매를 섰던 아주머니께서 난처하게 덧붙인 말 한마디로 우리 집은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바뀌었죠. 근데 채취짜리야. 뭐요? 아유, 어떤 총각이 이 집 사위로 들어온다고 해. 경심 아빠도 알면서 뭐. 솔직히 경심이한테는 채취짜리 들어온 것만으로도 어딘가 싶은데. 아주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경심이가 나이도 어리고 초혼인데 어떻게 재취로 보냅니까? 그래도 그 집이 재산은 좀 있대. 올해 31하고 애는 3. 대신에는 안 낳아도 된대. 그냥 있는 애들이나 잘 키워달라고. 아이, 그게 무슨? 중매쟁이가 가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거대한 먹구름이 내려앉은 듯 우중충했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고 저는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쏟아질 울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 먼저 말문을 열어 내 울음보를 터뜨린 건 할머니였습니다. 보내라. 어머니, 재취면 어떠냐. 데려가 살아준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힘들게 애 낳아서 손 이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있는 애들만 잘 키우면 되지. 싫어요. 뭐야? 싫으면 어쩌게? 너 평생 네 엄마 아빠 옆에서 짐스럽게 살려고? 그래도 싫어요. 남들은 다 자기 또래 남자애 만나서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그러다 시집 가는데 왜 나만 이혼남한테 시집 가요? 왜 나만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 가야 하냐고요? 그럼 너 좋단 사람을 데려오든가. 그런 사람도 없으면서 왜 넋지야? 왜 나만 호래비냐고요? 시끄러. 그마저도 감지덕지지. 평생 노처녀로 혼자 늙어 죽을 거야? 그게 불효야 이거사. 너 지금 안 가면 나이 들어 재취라도 들어올 것 같아? 못난 게 나이까지 많으면 호래비도 싫다고 할 거다. 어머니, 말씀을 좀... 아휴. 기어이 먹구름은 비구름이 되었고 한동안 집은 물에 잠긴 듯 고요했죠. 할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그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단식 투쟁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못난이 경심이가 누구한테 시집가나 보자 하고 보고 있을 텐데 나이 많은 호래비한테 갔다고 하면 그럴 줄 알았다 할 것 같아 더 싫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뿐이게요. 소문은 결국 바람을 타고 제 학교 친구들에게도 닿을 텐데 제 또래 만나 결혼할 애들에게 그런 소문거리가 되고 싶진 않았죠. 결국 끈질긴 단식 투쟁 끝에 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드셨고 거기에 쌍꺼풀 수술까지 얻어냈습니다. 경심아, 기어이 해야겠어? 할머니, 나도 좀 예뻐져서 예쁨 받고 살고 싶어. 못난이 소리도 지긋지긋한데 이젠 컸다고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안쓰럽게 쳐다보니까 더 싫어. 아유, 그래, 해라, 해. 남들은 무서워서 못한다는 쌍꺼풀 수술까지 하면 눈도 커지고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저는 그거 하나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확실히 전보다 눈도 커지고 보기 드물게 쌍꺼풀 가진 눈이 됐지만 예쁘다고 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인생 역전을 노려보려면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뼈까지 건드리는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해골바가지 하나를 가져다 이리저리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죽지 싶었습니다. 절박하긴 했어도 그런 수술까지 하기엔 용기도 없었고 그만한 돈을 써달라고 하기엔 제가 양심은 또 있었어요. 그래도 좀 나은 거지? 말이라고 해요? 그래도 눈이 확 트이니까 인물이 달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야 할지.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뭘. 부모님은 그만하면 충분하다시면서 다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내심 기대는 했어요. 이만하면 같은 반 평범한 애들 수준에 미치게 된 거 아닌가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선자리는 선뜻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확실치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세를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다들 너무한다 싶어 세상도 싫고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다 25이 되는 해에 기적적으로 2살 연상의 선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호래비도 아니었고 재혼도 아니었고 홍기를 놓친 평범한 직업을 가진 남자였죠. 저한테는 그게 백마탄 왕자님이란 소리와 다름없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가 사준 진달래색 원피스를 입고 뾰족 구두까지 신고 나간 길이었습니다. 그때 시내에 있던 가장 세련된 다방에서 선을 봤어요. 나도 이런 곳에서 선을 다 보는구나 싶어 얼마나 설렜게요. 나를 기다리는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두근대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남자를 보고 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죠. 제 앞에는 고작 27에 머리카락이 반이 벗겨진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인물이 못나진 않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실망스러울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할 자격이나 있나요? 그동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세상을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고작 머리카락 하나 없는 게 무슨 대수냐 싶어 방긋방긋 웃으며 정말 열심히 대화했죠. 행여나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결혼은 말짱꽝이다 싶은 마음으로요. 3교대 일을 하시면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예, 근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경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냥 쬐끄만한 사무실에서 격리 보고 있어요. 듣자 하니 홍만 씨는 집에서 애 낳고 살림 잘해주는 분 원하신다던데 저 진짜 살림도 잘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엌 일도 잘했고 엄마 닮아서 제법 손맛도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저 그거 맞출 자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수월하게 잘한 건 아니어도 체력 하나는 반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이거였어요, 이거.
저는 무슨 회사 면접이라도 간 사람처럼 엄지를 치켜 세우고 그렇게 저를 어필했습니다. 제발 나 좀 뽑아달라고, 나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온몸으로 말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추태고 없어 보이는 짓이냐 싶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 못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이고 남들도 엄청 손가락질 할 거니까요. 60년 살아보니 남들 이목 사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렇게 남들 이목 신경 써 살다 내 인생 망했다 싶기도 해요. 그날 남편은 절 보고 밍숭맹숭한 반응을 보였고 저는 이번에도 말짱 꽝이구나 싶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중매쟁이 아줌마가 놀래 달려들어오는 거예요. 경심아! 경심아!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겠대. 뭐래? 결혼! 그 남자가 경심이랑 결혼하겠대. 뭐? 그게 정말이야? 저는 툇마루를 닦다가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호들갑 떠는 두 분을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방 안에 있다 소식을 들은 할머니도 놀라 나와 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경심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그렇게 저는 25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3교대 차체 용접하는 머리 벗겨진 27살 남자랑요. 머리카락 없는 게 무슨 대수인가요? 결혼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날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았고 제 앞에 있는 남자를 평생 사랑할 자신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좋다고 했으면 지나가던 똥개도 좋다고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 봐요. 나 같은 거 그냥 결혼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인생이었는지 알고 보니 남편은 알아주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운 건 무려 신혼여행에서였어요. 원래는 신혼여행도 가기 싫다는 거, 시어머니가 남들 하는 거 다 맞춰야 한다고 해서 부국 하와이로 갔거든요. 평생 살면서 여행은 살던 동네 근처나 가본 저로서는 그곳이 부국 하와이가 아니라 미국 하와이였어요. 온천도 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멋진 공연도 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남편은 영 흥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예요? 온천이라도 하러 가요. 피곤해. 여기까지 운전하고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지치는 일인 줄 알아? 아, 그렇네. 미안해요. 내가 내 생각만 했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서 혼자 하고 와. 나 혼자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이 뭐 별거야? 즐길 거 즐기고 같은 침대 쓰고 그러면 신혼여행이지.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여기 처음 와봐서 지리도 잘 모르는데. 나는 뭐 두 번째야? 아, 피곤해. 옆에서 그렇게 조잘거릴 작정이면 혼자 갔다 와. 결국 저는 그 옆에 한참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남편 눈치만 보고 앉아 있다가 남편이 드르렁 코를 골며 잠들고 나서야 객실 문을 나섰습니다. 저처럼 신혼여행으로 온 부부가 많았었는데 청승맞게 혼자 돌아다니려니 남들 눈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온천도 하고 거기서만 파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기분은 좀 냈어요. 그러다 공중전화가 보여서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도착했다 전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엄마, 나야. 어머, 경심아, 잘 도착한 거야? 응. 근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좋은 구경하러 갔으면서. 좀 피곤해서. 멀기도 참 멀더라. 경심아, 좋은 거 맞지? 그럼 좋지. 결혼해 남편 덕에 이렇게 좋은 것도 구경 와보고. 이경심 팔자
평생 그 총구석 못 벗어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었구나 싶어. 그래, 다행이다.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고 와. 응, 그럴게. 할머니랑 아빠한테도 나 잘 도착했다고 전해줘. 끊을게, 엄마. 저기 경심아. 어? 행여 힘들거든. 망설이지 말고 와. 엄마, 나 동전 다 떨어졌다. 끊을게.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행여 힘들거든 망설이지 말고 오라는 엄마의 말이 사무쳤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도 못 내고 끄끄 눈물을 삼켰어요. 그러다 눈물 자국 지운다고 주변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밥때가 돼서 밥은 같이 먹겠지 싶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만 해도 자고 있던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딜 가나 싶은데 나가서 찾아보자니 길이 엇갈릴 것 같아 혼자 객실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까무룩 잠이 들어 눈을 떠보니 해는 다 졌고 여전히 남편은 보이지 않아 그제야 객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아마 세 번째 떨어진 방이었을 거예요. 그 객실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남편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뭐야? 언제 온 거야? 왜 거기서? 아이, 맥주 한잔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방을 잘못 찾아서. 다른 방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고 당황해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 그 방에서 여자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저기요, 나중에. 와이프신가 보네. 다음부턴 방 제대로 찾아가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리춤을 치켜 올리며 웃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알았어요. 제가 평생 얼마나 남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그만한 눈치도 없겠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았구나. 그것도 신혼여행에 와서. 나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그러려나 보다 싶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근데요, 저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웃으며 그랬습니다. 밥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나 해서 찾으러 나가려던 길이었어요. 저녁 먹으러 가요. 안 늦었나 모르겠네. 그래, 좀 출출하네. 그렇게 남편과 나란히 식당을 찾아 나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안 그러면 못난이 이경심이 이혼녀 꼬리표를 다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결혼 전날 할머니는 함께 자자고 하셨어요. 누워서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이시며 그러셨죠. 놈이 어떤 남자랑 살다 보면 아주 별 추잡스러운 일을 다 겪고 살 거다. 그래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가는 것도 사는 방법이야. 추잡스러운 일을 왜 참어? 확 뒤집어 엎어야지. 그랬다간 소방마저 익어사. 박색이면 성질이라도 죽이고 살아야 사랑받는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손녀한테 그런 말을 하냐? 남편이 가족은 아니여. 그래서 하는 말이지. 그때도 할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추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다른 방 쑤시고 다니는 남편도 추잡스러웠지만 그걸 알고도 참아주는 제 인생도 추잡스럽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추잡스럽고 비참하구나. 근데 여기서 소방 맞으면 추잡스러운 꼴은 안 볼지언정 비참한 꼴은 면하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저는 그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살기로요. 이경심 인생 목표는 소방 맞지 않고 저 남자를 평생 남편으로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애써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떻게 아들 하나는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그냥 남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가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지만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있어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남편이야 있거나 없으면 뭐 어떤가요?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떡두꺼비 같은 내 자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박색인 엄마랑 대머리 아빠 사이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을까 싶게 아들은 너무 예뻤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만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를 준데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요. 얼마나 영특하고 효자냐면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갔는데 어떤 애가 저를 보고 못생겼다고 소리친 적이 있거든요. 평생을 들었던 말이지만 아들 입학식에서까지 애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려니 얼굴이 다 화끈거려 숨고 싶더라고요. 괜히 아들 창피하겠다 싶어 눈치도 보이고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딱 잡으며 그러는 겁니다. 네가 더 못생겼어. 이 만드기 같은 게. 한바탕 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아들에게는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모두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 날 보면 사라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상처받을까 싶어 꼭꼭 숨기기 바빴는데 아들한테는 제가 꼭꼭 숨어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꼭 학교로 마중 나오라고도 하고 놀이터도 같이 가자고 하고 슈퍼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자고 하고 그랬어요. 시모가, 너는 엄마가 부끄럽지도 않어? 왜 부끄러워? 너 친구들이 엄마 보고 놀리잖아. 얼굴도 까맣고 입술도 크고 못생겼다고 말이야. 그게 뭐, 엄마는 엄만데 내 엄마가 왜 부끄러워? 엄마는 엄마가 부끄러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옆에서 그러면 시목이 마음이 다칠까 싶어서 그렇지. 그딴 걸로는 안 다쳐. 내 마음은 강철인데 왜 다쳐? 근데 내 마음이 암만 강철이어도 엄마가 그러면 좀 마음이 아파. 어? 엄마는 엄만데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그런 걸로 엄마 부끄러워할 아들로 보여? 내 눈엔 엄마가 제일 예뻐. 아닌 줄은 알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아들은 커가면서 내외한다던데 우리 아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거리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죠. 남들이 뭐라건 친구들이 비웃건 말건 그런 건 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아들 손을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만 겁니다. 살면서 저는 그날의 일을 평생에 걸쳐 지옥처럼 떠올리고 살아야 했어요. 여느 때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설탕국수를 삶아놓고 기다리는데 올 때도 안 됐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웬 여자를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구? 긴 말할 거 없이 이혼해. 네?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한 이불 덮고 자는 것도 진절머리 나서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이불 뒤집어 쓰고 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 우리 같이 살 이유 없잖아. 안 그래? 어떻게 말을... 얼른 나가요. 당신 뒤로 여자 만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내가 뭐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요?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나가요. 애 올 때 됐어요. 얼른!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 평생을 그냥 이혼당할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남편이 밖에서 뭔 짓을 해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뭐 나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님 그게 시목이 위해 그런 거야? 순 지 때문에 그런 거면서 무슨? 아 됐고
나도 좀 남들 보기 좋은 가정 좀 꾸려보고 살자. 당신같이 어디 데리고 나가기 무서운 여자 말고, 이거 봐라. 우리 심혜정이는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어찌나 고운지. 애정아, 봤지? 내가 보통 박색이면 말을 안 해. 어지간해야 참고 살지. 안 그러겠어? 그러게, 좀 심하긴 하네. 남편이 제게 그런 모욕을 주는 동안 여자는 시종일관 곁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열받는 일인가요? 내가 박색이면 지는 뭐 어디 이재룡 최수종이나 된답니까? 머리도 다 벗겨져서 가발이나 쓰고 다니면서 저를 박색이라고 흉보는 게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도 애 키워준 정은 있으니 줄 건 다 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해. 괜히 진흙탕 싸움하다 그마저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가지 말고. 뭐 퍽이나 나눠줄 거 있는 사람처럼 말하네. 뭐야? 평생 벌어다 겨우 애 키우고 먹고 살 정도나 주고 뒤로 다 쓰고 다녔으면서 내가 눈 감고 한 게 뭐 한두 갠 줄 알아? 그냥 옆에서 첩이나 끼고 살아. 모른 채 해줄 테니까. 뭐 첩? 어머 세상에,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 오빠, 내가 이런 취급 당해야 돼? 나보고 첩이래, 첩! 이게 어디서? 여자의 말에 눈이 뒤집힌 남편은 제게 손찌검을 하려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동안 소박 안 맞고 아들 키우고 살려고 참고 산 거지 제가 성깔이 없나요? 남편 손모가지를 바로 잡아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당황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반대쪽 손으로 남편 머리를 후려쳐 가발을 잡아 뜯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민둥산 같은 남편 머리가 드러났고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어머는 무슨? 다 티나는 가발 쓰고 다니는데 뭘 놀라는 척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당신 진짜 미쳤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 내가 미쳤나? 당신이 미쳤나? 아니, 우리 둘 다 미쳤다 그래. 남편이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모른 채 하는 나도 속 없는 거고, 마누라 앞에 상간녀 데리고 와서 이혼해달라는 당신도 개망난이지. 저도 더는 남편을 존중하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 연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이요? 그게 뭐가 겁나겠어요. 이혼 하나 안 하나 제 인생이 뭐 얼마나 달라진다고요. 근데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아들이 왔고 저는 보자마자 아들을 붙들었어요. 나는 시묵이 데리고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당신은 그 고운 심혜정이 첩이나 데리고 잘 살아. 어딜 감히 우리 주씨 집안 장손에 손을 대? 뭐? 주씨 집안 장손? 당신이 언제 아빠 노릇했다고 새삼스럽게 장손 타령이야? 시목이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인데 어딜 감히 여자가 나서서 애를 데려가? 내 아들이야. 당신이 애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있어? 애랑 놀이터를 간 적이 있어? 그럼 그 기저귀는 누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샀냐? 한가하게 애랑 놀이터 가서 놀 여유는 어디서 났고, 이게 보자 하니까 지 주제를 모르고 나가. 애 놓고 당장 나가. 이거 놔. 이거 안 놔? 시모가. 엄마. 아빠, 그러지 마세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요. 너 똑똑히 들어. 내가 이혼 못할 것 같아? 어떻게든 해. 너 같은 거랑 살기 싫어.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이혼 하나를 못할 것 같아? 그나마 애 엄마 대접해줄 때 순순히 나가. 지금 내 뜻대로 해주면 그래도 애는 보고 살게 해줄 테니까. 뭐? 평생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못 보고 살 자신은 있고? 당신. 잘 생각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제대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도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적게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바람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상간녀 소송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못 본 척하자 그러고 살아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저만 참으면 제 인생에 이혼은 없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결국 잠자코 나가면 아들 얼굴은 보고 살게 해주겠다는 남편 말에 속아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냐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박색의 박복한 인생, 이경심이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취직하기도 쉬운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어려웠던지요. 제 오랜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생긴 것 때문에 일자리도 잘 구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일자리 찾느라 골머리를 좀 앓았죠.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한동안 친정에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따로 나와 산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경심아, 너 어디니? 어디긴 집이지. 아니, 너 사실대로 말해라. 엄마 다 알고 전화한 거야. 알아? 뭘? 너 주서방이랑 이혼했어? 기어이 소방 맞은 거야?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아휴, 이거사. 그럼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맹추같이. 아휴, 설지 아저씨가 너 사는 데 간 데서 반찬 몇 개 싸서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근데 너네 집에 너는 없고 웬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반찬 도로 갖다 주는데 이거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싶었어.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너 어딘데? 살던 곳 근처야. 그래도 시무기는 보고 살아야지 싶어서. 애도 뺏겼어? 아유, 이 맹추 같은 거 싸. 왜 그러고, 아유. 엄마는 속상해하면서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엄마도 평생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불안해하며 사셨을 거예요. 사위가 제대로 되먹은 사람이면 모를까 그동안 처가 식구 한번 챙긴 적 없으니 언제고 터질 일이다 싶었겠죠.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오라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벌어먹고 살 테냐며 일단은 친정에 좀 내려와 살라고 했죠. 하지만 아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전 남편이 제가 사는 곳까지 와서 애를 보여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근처 살면 학교 끝난 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한 끼라도 더 헤매길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자, 시모가 얼른 밥 먹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어. 엄마. 응? 엄마는 행복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하냐고. 그때 아들은 제가 살던 원룸 한가운데에 상을 펴놓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차려준 밥상을 바라보며 저를 쳐다봤던 13살 아들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아들은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저는 다 큰 어른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을 얼른 피하며 그랬죠. 행복하지.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맛있는 밥상도 차려줄 수 있는데. 나 자주 오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맨날 행복만 하고 살아. 달에 4-5번 그거면 돼, 엄마는. 아들은 제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갈치조림을 맛있게 비우고 갔어요. 또 먹고 싶거든 언제든 말해라. 먹고 싶은 거 뭐든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손은 들며 보냈어요. 그게 제가 어린 아들에게 차려준 밥상이 될 줄도 모르고요. 그 뒤로 며칠간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고 약속을 정하고 오는 건 아니었지만 주에 한 번은 꼭 왔던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결국 집에 가봤더니 이사를 간 겁니다. 아유, 시목이네 엊그제 이사했는데 시목이 엄마 그거 몰랐어? 이사라뇨? 무슨 이사요? 저한텐 그런 말 없었어요. 시목 아빠 너무하네. 시목 엄마한테도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야?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다는 말은 없었어요? 나야 시목 엄마랑 가깝게 지냈지. 언제 시목 아빠랑 이야기할 새나 있었어? 나도 갑자기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나와보고 한 거지. 어디로 가냐고 은근히 물어도 내가 시목 엄마한테 말할까봐 싶었는지 말도 안 해주더라. 이게 무슨, 어떡해, 우리 시목이 어떡해. 시목 엄마, 괜찮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 화상이 나한테 영영 아들을 빼앗아 갈 심산이었던 겁니다. 정말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아무리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을 붙들고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허송세월만 흘렀습니다. 아들 뺏긴 서름에 땅을 치고 울어본들 어쩌겠어요. 변한 건 없고 제 손만 아프고 목만 쉴 뿐이었죠. 그 뒤로 그저 갖은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에 해뜰 날은 없다. 죽기 전 아들 만나 사는 기적이나 올까. 반송장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그 틈에 봄이 있기는 있대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이었는데 키는 좀 작고 저처럼 자격지심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저를 박색이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식도 뭣도 없이 어느 순간 같이 밥해 먹고 한 입을 덮고 살고 그랬어요. 시장에 갔는데 냉이 향이 훅 끼치는 게 봄인가 싶어서 샀어요. 맛이 좋네. 그래요? 맛있게 먹어주니 좋네. 내일은 시간 좀 비워. 왜요? 어디 가게요? 그래도 명색인 내 마누라인데 데리고 와서 살라면 가락지 하나를 해줘야지 싶어서. 남편은 묵묵히 수저질을 하면서 제 손을 흘끔 쳐다보았죠. 결혼 반지는 전 남편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평생 몸에 그런 거 두르고 살아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좀 놀랐죠. 남편은 표현이 무뚝뚝하긴 해도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선 아니어도 집에선 가끔 TV 보다가도 손도 잡아주고 저 아픈 날엔 대신 죽도 끓여주고 그런 다정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의 혈육이 아니고서 고마운 사람 하나를 꼽자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덕에 아들 잃고도 살았어요. 적어도 나를 가족이라 여기고 아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랑 20년은 살았습니다. 남편이 애를 원하지 않아 애는 없었고 그냥 우리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았어요.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저도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살아봤죠. 그렇게 무심히 저 세상으로 가버릴 줄 알았으면 그 고마운 마음을 더 표현했을 겁니다. 경심씨, 큰일 났어. 얼른 나와봐. 네? 갑자기 무슨? 이 앞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는데 아무래도 그쪽 남편인가 싶어. 예? 추운 겨울 빙판길 교통사고였어요. 남편은 집에 거의 다 와서 허무하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죠. 5분만 더 빨랐더라면, 5분만 더 늦었더라면 그런 생각으로 한동안 괴로워 미칠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가족이라고 남은 건 그 사람 하나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암담하고 비참했죠. 거기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 앞으로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남편 빚이 아니라 거의 남처럼 살았던 시동생 빚이었어요. 보증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대신 빌려다 준 거라 고스란히 남편 빚이 되었고
그걸 갚기 위해 살던 집도 팔아야 했죠. 박복한 이경신 팔자 어디 가겠어요. 20년 잠잠히 살았으면 이제 일이 터질 때도 됐죠. 20년 살아 겨우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말년 보내나 했더니 다시 단칸방 신세가 되었어요. 남편이 살림만 하래서 집에서 살림만 한 지 10년이라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이는 없고 월세는 월세대로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밀리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어요. 결국 보증금을 밀린 월세로 다 까먹게 되자 집주인이 쫓아와서 그 집에서 저를 내쫓은 겁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올게요. 예? 내가 그쪽 사정 딱 해서 1~2달 기다려줬어? 자그마치 10달이야, 10달. 해도 너무하지. 양심이 없어, 사람이. 아저씨! 추운 겨울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그렇게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집이 저렇게 많은데 내 한 몸 편히 누일 곳 하나 없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동네를 돌고 돌다 신혼집으로 살던 곳도 가보고 이혼해 혼자 살던 집도 가보고 죽은 남편과 살았던 첫 집도 찾아가 보고 했어요. 남은 돈이라곤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 빼고 받은 몇십만 원이 전부였죠. 며칠 찜질방 신세를 진다고 해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이 60에 죽으라는 건가 싶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기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길에서 울고 있으니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걱정된 얼굴로 다가와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밥도 먹고 따뜻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도 불렀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하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남편도 죽고 집도 없어서 집도 철도 없어요.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벼랑 끝에 내몰리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경찰도 일단 날이 춥다며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불쑥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깜짝 놀라 올려다보니 웬 청년이 저를 서서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 엄마. 어? 그 청년은 바로 20년 전 헤어진 내 아들, 우리 아들이었던 거예요. 천천히 보니 어렸을 때 간직하고 있던 그 이목구비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며 찬찬히 아들 얼굴을 뜯어보며 물었죠. 시목이니? 너 정말 시목이 맞아? 나야. 왜 이러고 있어, 여기서? 시목아, 아유 어떡해 우리 아들. 왜 이러고 계셔? 왜 길에서 울고 있어? 왜 갈 곳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내가 엄마 놓고 간 세월이 더 미안하잖아. 왜 울어? 네가 왜 울어?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우리 모자는 그렇게 20년 만에 서로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그때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에 가서 살았고요. 거기서 대학까지 들어가 살다가 군입대를 핑계로 한국에 들어온 직후 쭉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친구들과 나라에서 하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큰 성과를 내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고요. 나 그러는 동안에도 내내 엄마 찾아다녔어.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 하나는 보겠지. 그러다 보면 엄마도 찾겠지.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동네 다닌 거야. 나를 어떻게 알아봤어? 그럼 아들이 엄마를 못 알아봐? 내가 엄마를 어떻게 못 알아봐? 평생을 박색 소리 듣고 산 게 억울했는데 세상에 그 덕을 보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뭘 했어. 내 눈엔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했지.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워 서울로 데려갔어요. 아들은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들어가니 웬 여자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미리 신혼살림을 꾸리고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미연아, 내가 누굴 찾았는지 봐. 누구? 설마 어머니 찾은 거야? 며느리는 저를 보고 눈이 튀어나오게 놀라다가 갑자기 울음보가 터진 얼굴이 돼서는 제게 다가와 넉살도 좋게 앉더라고요. 저는 엉겁결에 처음 보는 아들 며느리 품에 안긴 꼴이 되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근데 그토록 그 품이 따뜻할 줄은 몰랐죠. 어떡해, 어머니. 내가 뭘 했어. 내가 우리 엄마 찾는다고 했잖아. 밥은 먹고 들어온 거야? 못 먹었어. 거기서 바로 오는 거야. 식사부터 하게 해야지.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얼른 밥상 차려드릴게요. 그쯤 되니 이거 정말 내가 길바닥에 얼어 죽어가며 보는 환상이 아닐까 싶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내쫓겨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는데 20년 전 헤어진 아들을 만나 아들 집에서 며느리 밥상을 봤다니요. 저는 그 밥상에 앉아 아들이 묻는 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아들과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다가 눈물이 어룽진 눈으로 바라보다가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돼 그러고 있었단 말을 하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마시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다 끝난 이야기야. 살다가 엄마 찾게 되면 꼭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 내 세상이다 생각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저 그렇게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없긴 왜 없어. 엄마가 자격이 안 되면 누가 자격이 되는데. 결혼식 전에 찾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시목 씨가 어떻게든 결혼식 전에 찾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아, 그거 말씀드려야지. 혼주석. 아, 맞다. 저희 2주 뒤에 결혼식이에요. 그때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요. 뭐? 생각지도 못한 느닷없는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헤어져 산 세월이 20년이고 저 대신 아들 키워준 사람에게도 예의가 아니고요. 거기다 제 자격지심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내밀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나야 할 아들 결혼식에 제가 혼주석에 앉는 건 재뿌리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그런 욕심 없어. 네 아빠가 허락할 리도 없고 너 키워준 여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내가 어떻게. 엄마가 뭐, 아빠 허락이 뭐가 필요해? 내가 나 낳아준 엄마 혼주석에 앉히고 싶다는데. 제발 그러지 마, 엄마. 나는 엄마가 엄마라서 좋은 거고, 내 눈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미연이보다 엄마가 더 예뻐. 내가 아빠 옆에 앉을 얼굴마담 필요한 거면 더 예쁜 배우 섭외에다 앉혔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시모가.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고우신데 왜 그러세요? 시목 씨가 그 자리에 어머니 앉히고 싶어서 얼마나 소원했는데. 결국 며느리와 아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알았다 승낙은 했는데 전 남편이라는 큰 고비가 남았죠. 아들이 전화로 전달했는지 중국에 있던 남편은 3일 뒤 귀국해 쳐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다다다 쏟아붓는 겁니다. 평생을 아들 얼굴 못 보고 살았으면서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게 말이나 돼? 양심이 있냐 없냐? 어떻게 당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뭘 변해야 하는데? 평생 아들 못 보고 산 게 내 탓이야? 당신 때문에 생이별한 사람 앞에서 당신이야말로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이, 난 절대 허락 못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야, 주신목, 너 중국에 있는 내 안사람은 배려도 안 하냐? 암만 더 키워준 사람 아니더라도 아버지 마누라야. 그 자리가 아버지 환갑 칠순잔치예요? 내 결혼식이에요. 내 결혼식에 친부모 앉히겠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 키운 적도 없고 같이 산 적도 없는 그 아줌마가 앉는 게 더 우스운 거 아니에요? 뭐야? 나 그럼 못 간다. 네 결혼식 안 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엄마 반대하는 아빠 옷이라 애걸복걸할 생각 없으니까. 너 이 자식이! 아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는 전 남편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쉬울 것 하나 없다는 태도를 보였죠. 그러니 남편은 우라통이 터져 죽겠다는 듯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간의 사업으로 청첩장 돌린 지인들은 많기도 많고 남들 이목이 중요해 아들 결혼식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박색이라 바람났다며 적반하장으로 내쫓은 전부인과 함께 앉기도 싫으니 난리 부르스를 쳤죠. 저는 그 꼴이 정말 우스워 죽겠더라고요. 어찌나 싫으면 저럴까 싶어 양보할까 싶기도 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과 저는 나란히 혼주석에 앉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때 헤어졌던 아들이 장성의 며느리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데 눈물이 쉬지 않더라고요. 아이, 초상났어. 좋은 날 울고 난리야. 당신이 빼앗은 시간이 억울해서 온다 왜? 뭐? 나 시목이 마지막으로 본 게 13살이야. 당신이 나한테서 시목이 20년을 빼앗아 간 거라고. 나 그거 하나도 못 보고 살았어. 나는 하나도 못 봤는데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그거 억울해서 온다 왜? 제가 그렇게 따져 물으니 전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선 입을 다물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흐뭇한 마음으로 보는데 갑자기 양가 부모님께 올리는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에게 쓰고 아들은 저와 전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한 뒤 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없이 살던 20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엄마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서해 바다 헤엄쳐 엄마랑 살던 집 오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내 흰밥 얹은 숟가락 위에 엄마표 양념이 밴 갈치살 얹어주던 엄마 얼굴이 생각나. 한동안 나는 갈치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평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한 만큼 엄마 얼굴 보고 살 거예요. 더는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 예쁜 얼굴로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나한텐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고 천사보다 더 눈부신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하며 살 수 있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요. 사랑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따금 눈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끄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20년 못 보고 산 아들 평생 끼고 잘 살아봐. 난 빠져줄 테니까.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있다는 중국으로 가버렸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아들한테 축하금 얼마만 붙이고 언제 온다는 소리도 없었다더라고요. 저를 배려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뒤로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지긋지긋하게 박복한 인생, 박색 이경심 인생도 180도 변했죠. 바라는 거라곤 딱 하나뿐입니다. 남은 생 죽을 때까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손주 재롱 보는 거요. 그거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